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때였어요. 네네. 이제 좀 어휘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또 저는 저희 남편도 교사이기도 하고 어휘에 관심이 정말 많아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던 감탄고토라는 사자성어가 네네. 어쩌다가 나왔어요. 네네. 무슨 뜻인 것 같아? 그랬더니 너무 크게 감탄을 하다가 토가 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곳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걸 우리 부모님들은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신학기를 맞았어요. 교실 속 어휘력을 주제로 어휘하면 생각나는 이분 모시고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그동안 격조했죠. 한 2년 반 만에 모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저희 채널에 나와주셨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또 반가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휘를 주제로 맞습니다. 사실 어휘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네. 문해력의 바탕이 되는 힘으로 어휘력 강조해 주시다가 어휘 인력에 이어서 이번에 어휘 대백과를 내셨잖아요. 네. 이제 끝판왕인가요? 어휘 대백과를 냈다는 거는 초등에서 이미 어휘로 내가 끝장을 내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제가 냈던 그 초등 어휘 인력 책이요. 이제 정말 많은 가정에서 다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그런 책이 되었는데 그 책은 문학작품에서 고른 어휘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 시기에 문학작품에 나온 어휘들도 알아야 되고 문학작품도 알아가야 되지만 여기에서 제가 아쉬움을 느꼈던 것은 교과서 안에 있는 어휘들을 제대로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그것들만 제대로 알아도 이후에 공부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력과 대백과의 차이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인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선정한 책이었고요. 이번 대백과 책에서는 교과서 속에 나와 있는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과목별로 나와 있는 어휘들을 총망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백과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과목별로. 그러니까 문학작품에 나와 있는 어휘들은 국어에 한정된 어휘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이렇게 실제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어휘들을 모았습니다. 중요한 어휘를 골라서 이렇게 담은 데에는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어휘를 익히는 것이 학습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저는 지금의 초등 아이들의 공부하는 방식에서 정말 안타까운 점을 발견을 했는데 개념을 충분히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은 채로 빠르게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풀이로 넘어갔을 때 가장 기쁜 사람은 누굴까요? 부모님. 네, 부모님들은 아이가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 실력이 오르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문제를 풀려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학습의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채로 문제를 풀으라고 하고 채점을 해서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풀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교육과정을 밟아가겠다는 의미인데 교육과정 상으로 보면 결국 문제 잘 푸는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를 잘 푸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초반부터 초등 시기부터 계속 문제풀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많은 실력이 쌓이고 많은 것들이 누적된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통해 그 수준을 확인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계속 풀면 문제를 잘 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 초등 시기에는 문제풀이로 이 아이가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은 초등 시기에 어떤 능력, 어떤 내공을 쌓고 중고등학생이 되느냐 생각해보면 이 친구들이 가진 능력은 두 가지. 문해력과 사고력입니다. 그 문해력과 사고력을 다 잡았으면 좋겠죠. 사실 그럼요. 많은 부모님들의 바람이잖아요. 이것들의 필수 요소가 바로 어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어휘력이다. 어휘를 모르는데 어떻게 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더 깊은 차원의 생각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 말도 그렇잖아요. 불가능하죠. 글과 말의 바탕이 어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어휘들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을 저는 초등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학습으로 형태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중에서 깊은 수준의 사고력을 요하는 학습 혹은 본인이 흥미를 보여서 문제풀이로 그런 유형의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은 얼마든지 가도 된다. 네네. 하지만 이 과정을 절대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 어휘력이 부족한 아이와 풍부한 아이가 그리는 교실에서의 모습? 어떻게 좀 다를까요? 확연히 다른 모습, 집중력입니다. 우리 아이가 수업을 듣다가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학습이 그 자리에서 중단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르는 어휘가 하나 등장했을 때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수습하기, 본인이 수습하기 어려워지는 때가 되면요. 뭔 소리야 라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 수업을 이제 방치하는 거죠. 앉아서 버티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거는 정말 짧잖아요. 정말 짧고 찰나 같은 순간이죠. 예. 초등학생들에게 집중력이라는 걸 기대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이 수업이라고 하는 형태를 보시면 선생님께서 앞에 서서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기본적인 스타일을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설명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집중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개념들을 보면서도 나는 그래도 수업 태도를 잘 바르게 날 단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어.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하면서 수업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요. 초등학생들에게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주목하는 아이들, 선생님을 응시하면서 선생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아이들은 보면요. 그 내용이 자기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호흡하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중학생 교실의 현실을 보셔야 돼요. 초등까지는 사실 선생님이 무서우면 쳐다봐요. 중학교에 가서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나의 수업 태도를 터치하지 않는 상황. 실제로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절반 이하. 지금 고등학생이 큰 아이는요. 중학교 때 3년 동안 반에 2명이 수업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듣지 않는 아이들의 사례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 오늘 수업 시간에 잤어 라고 집에 가서 말하는 아이는 없으니까. 더 이상 사춘기에 더구나 사춘기 아이들이 굳이 그걸 집에 와서 말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독 저희 아이가 속한 반 아이들이 좀 어떤 문제가 있었나? 혹은 학군의 문제인가? 그런 학군도 아니었고요. 제가 다른 반 엄마들과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몰랐어? 그 반에 누구누구, 그 반에 누구누구, 그 반에 누구누구.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명단이 아이들 사이에서도 돌고 있고 얘는 듣는 애. 듣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아이들은 듣지 않거나 듣지 못하는 상황들이 오는데 시험 문제 선생님이 내시잖아요. 선생님이 눈빛을 마주치면서 힌트를 주고 싶은데 그 수업을 들어주는 고마운 그 아이들, 몇몇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붙들고 사정하듯이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는 이미 이 수업이 뭔 소리야 라는 그런 누적된 어휘 공백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닐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이유로 어휘력을 보시는 건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선생님 무섭다고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다고 듣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그 전에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맞아요. 메시지인 것 그러니까 사실 중고등학교의 수업 태도의 모습은 초등에서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초등 때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무너지거나 초등 때 수업을 안 듣던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마음을 먹고 수업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의 어휘력을 체감하고 싶은데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어휘력 뭐 테스트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휘력을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풀이 아니면 부모가 체감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어떤 방법이면 좀 나을까요? 그래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애랑.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걸 뭐 놀아준다 혹은 뭐 애 말을 들어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애가 계속 본인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통의 성인들이 주식에 들어가고 싶을 때 누가 아주 작은 정보라도 주는 것 그리고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좋은 정보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누가
누가 작은 정보를 흘릴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아이가 말을 시작하잖아요. 혹은 질문을 하거나 내 말에 어떤 반응을 할 때는 얘가 지금 본인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다. 엄청난 정보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그것도 몰라? 이 말을 모른다고? 네. 왜 몰라? 이거 몇 학년 때 나오는 거잖아. 이거 교과서에서 배웠잖아. 이거 지난번에 엄마가 설명했잖아. 하면서 아이가 네. 모르거나 알았는데 이제 잊어버리게 된 네. 어휘를 발견했을 때 실망하는 모습 그리고 타박하는 모습 그게 리액션이 되는 경우에는요. 아이가 부모님과의 대화가 껄끄러워요. 맞아요. 또 그거 모른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몰라도 모른다는 말을 못하고 아는 척을 하고 넘어가요.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때였어요. 네네. 이제 좀 어휘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또 저는 저희 남편도 교사이기도 하고 어휘에 관심이 정말 많아서 평소에 어휘에 관한 대화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던 감탄고토라는 사자성어가 네네. 어쩌다가 나왔어요. 네. 무슨 뜻인 것 같아? 그랬더니 너무 크게 감탄을 하다가 토가 세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 웃기려고 한 거 아니고? 아니에요. 되게 진지했어요. 되게 진지했어요? 자기 혼자 엄청 짜낸 거예요. 네. 분명히 사자성어는 약간 이런 흐름이 있는데 그리고 한자 어이거나 어떤 상황을 비유하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이것은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곳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걸 우리 부모님들은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거의 이제 고등 임박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당연히 실망스럽죠. 그래서 이제 앞일이 걱정인 거예요. 이게 이래서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마다 실망하거나 아이를 이제 책망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요. 모를 수 있어요. 부모님도 지금 딱 들으시고 감탄고토 뭐더라? 약간 찾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요. 모를 수 있다라는 걸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보여주셔야 되고요. 모를 때는 모를 수 있어. 근데 알고 넘어가자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 얘는 추측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뭐 같은데 하면서 나 역시 뭔가 하나의 그럼 추측을 내놓는데 그게 정답이어도 되고요.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부모님이 악을 쓰고 선생님 역할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가장 통쾌해하는 순간이 엄마 아빠가 망했을 때거든요. 망했을 때? 망가졌을 때. 네, 실패했을 때. 모른다고 했을 때. 다 아는 것 같고 다 완벽한 것 같아 보이는 저 어른이 이것도 몰라? 라고 했을 때 그 약간 동질감도 느끼고 뭔가 짜릿하죠, 아이들이. 늘 혼내기만 했었는데. 네, 맞아요. 그것도 몰라라고 했던 분이 정작 본인도 그걸 모르는 상황. 나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 상황을 즐겁게 기억을 하고 어떤 것이든 즐거운 상황 속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은 오래 기억에 남아요. 즐겁게 망가지기도 하시고요. 모르면 모른다고도 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찾아보면서 어휘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성장을 하는 거죠. 바로 지난주에 주말에 벼슬아치가 무슨 뜻인지 아냐. 어디에서 유래된 말인지 아냐.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애가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본인이 배운 거예요. 배우면서 뭔 생각을 했겠어요. 써먹어야지, 엄마한테. 우리 엄마 요거 모른다. 엄마가 어휘왕인데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자기가 그래도 고등학교 그 문학 수업에서 배워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벼슬아치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르죠, 저는. 몰라요. 하지만 어원까지 알기는 어렵죠. 그럼요. 즐거워야 되니까요. 벼슬하는 양아치?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설명할 기회를 주는 거죠. 엄마 그거 양아치 아니야 하면서 그러면 저는 또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안 까먹죠. 그리고 대화하는 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가. 네. 만약에 근데 요즘에 왜 어휘를 강조하고 문해력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어휘력 테스트라든지 문제풀이에서 어휘를 따로 다루는 그런 교재도 있잖아요. 만약 그런 부분에서 활용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시중에 어휘 교재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 많은 어휘 교재가 있음에도 제가 굳이 이거를 또 기획을 한 이유는요. 너무 분량이 많아요. 그게 함정이에요? 학년별 혹은 학기별 혹은 과목별로 한 권씩을 다 풀어내게 만드는 어휘의 숫자도 많을 뿐더러 어휘를
익힌 후에 풀어야 되는 문제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분량이 많고 문제풀이 위주로 되어 있는 교재들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문제를 푸느라 시간을 많이 쓴 것에 비하면 너무 많은 어휘를 동시에 다루고 있어서 아이들이 실제로 기억할 수 있는 어휘는 적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범위를 넘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강조드리는 복습법은 교과서를 다시 확인하셔야 된다예요. 교과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얘가 교과서를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낙서했나 이런 거 확인하지 마시고요. 네. 교과서에 전년도 교과서에 나왔던 어휘들을 대략이라도 알고 있는지는 확인하고 다음 학년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거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초창기부터 아이가 학년이 끝나고 나면 교과서를 대부분 학교에서 버려버리고 오는데 맞아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는 들고 오게 하셔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를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가 없는지 스스로 체크를 하게 하거나 엄마랑 같이 읽으면서 그래도 대충이라도 알긴 아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넘어가다가 전혀 모르겠는 어휘를 발견해서 그 어휘에 대해서는 찾아보면서 좀 짚고 넘어가시면 그 학년의 공부, 복습은 너무 걱정하지 않는 수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교과서 새로 사시고 막 난리 났어요? 네, 맞아요. 엄청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놓친 게 뭐였냐면 애들은 한번 푼 교재는 안 보고 싶어 해요. 교과서를 아이들이 애초에 볼 때도 그렇게 행복하게 보진 않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늘 이거 언제 끝나지 하는 생각으로 봤던 좋지 않은 기억의 교과서를 그렇죠. 방학인데 다시 펴야 돼요. 그러면 엄마는 중요한 걸 아니까 마음이 급한데 아이들은 그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과서 자체는 재미있게 잘 만들어졌지만 두 번 보는 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과서 안에 주요한 어휘들만 모아서 더 예쁘게, 더 재미있게 마치 즐거운 잡지책을 보듯이 그렇게 레베카로 구성을 한 거예요. 사실 요즘에 어휘력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전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어휘, 유튜브 상에서 나오는 그 용어를 익숙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거기에 빠져서 평소에 책에서 쓰는 이 문어체 이런 투의 어휘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아이들이 이미 스마트폰은 너무 좋은 거야. 날 즐겁게 해주는 거야. 스마트폰과 같이 있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떼어내기 위해서 너무 큰 에너지를 쓰시기보다는요. 스마트폰으로 읽을 거리를 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스마트폰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신문 기사, 읽고 있는 어린이 신문도 스마트폰으로 활용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린이들이 읽고 있는 책 중에서 비디오북 같은 것들은 스마트폰으로 실제로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경험이 되는데 그런데 저희 아이는 그렇게 글자는 전혀 안 읽으려고 하고 계속 영상만 보려고 해요. 라고 하면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아이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휘를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봤던 영상에 나왔던 어휘 중에서 새롭게 알게 됐거나 잘 모르겠는 어휘 있으면 엄마한테 하나만 알려줘. 라고. 선생님, 욕 나오면 어떡하죠? 은어 막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죠? 나와도 되죠. 왜냐? 아이 상태 알려고. 그럼요. 우리 아이가 이런 욕도 아는구나. 우리 아이가 보는 영상에 이런 정도의 비속어도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캐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다? 애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요. 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욕을 전혀 몰라요. 비속어 같은 건 쓰지 않아요. 라는 착각을 하시는 이유가 아이에 대한 파악이 덜 되신 거예요. 그리고 어휘력이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앞으로 사회성이나 다른 친구와의 관계,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보면요. 어휘가 달랐다면 이렇게까지 큰 싸움이 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때를 쓰죠. 싫어. 그럼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 싫은 게 왜 싫은 건지,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는지,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표현할 어휘가 없기 때문에 싫어. 안 해 라고 표현을 하고 그냥 끝내는 건데 여전히 초등학교 교실에는 때를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똑같이. 네. 예, 어린 시절 그때랑 똑같이요. 어휘의 성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야 나의 지금 어려움과 내가 지금 처한 감정을 상대가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을 모를 뿐인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 보통 많이 하는 말, 뭐, 짜증나. 그죠? 네네. 뭘 해도 짜증나고 뭘 해도 짜증나죠. 네네네. 자, 그런데 그 짜증나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을 거고요. 네네.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어휘로 대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상황이 불공평해요. 그러면 어떤 점이 불공평해서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정중하게 혹은 화내지 않고 말할 수 있는데 짜증나! 안 할 거야! 나는 상대를 설득시킬 수 없어. 설득시키고 싶지 않아. 설득시키려고 하지만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고립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고립이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초등 시기에는 그냥 이렇게 말로 소통하는 것에서 고립이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런 상황들이 쌓이고 아이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아이의 쓰기 능력이더라고요. 초등 시기에 본인의 감정과 본인이 지금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어휘를 찾아서 말로 표현하는 연습. 그것이 당연히 교실 친구들과 무난하게 그리고 둥글둥글하게 그리고 서로 감정 상하지 않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동시에 부모님들께서 너무나 좀 바라시는 그런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자신감 있게 그리고 본인이 많은 선택의 기회를, 진로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학생이 되면 좋겠다라고 바란다면 초등 시기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의 어려움들을 어휘로 좀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풍부한 어휘가 있어야지 다른 친구와의 소통도 그렇지만 스스로 이것을 글이든 말이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 맞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런 분노라는 감정, 짜증, 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들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와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 분노가 쌓여있는 아이들이 네네. 있는데 그들이 해소할 수 있는 그 방법들, 그 창구가 어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부모가 이 감정은 짜증나에도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테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좀 이끌어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했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네. 아, 지금 친구들이 너만 소외시키고 자기들끼리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을 끌고 간 것 때문에 속이 상했구나 하면서 아이의 그 상황들 그리고 감정, 아이가 느꼈을 법한 그 상황들을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아이가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그 상황에서의 종류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아, 이럴 땐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다음번에 네,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애들은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화를 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스스로도요. 네, 근데 방법이 세련되지 못했는데 그 방법은 어휘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님들이 어휘가 이렇게 중요할 수 있고 네. 어휘가 앞으로 우리 아이한테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계속 쓰셨으면 좋겠는 문장이 있어요. 이런 말도 알아? 이거예요. 네. 그냥 아무데나 쓰세요. 네네. 그냥 네, 뭐 말만 하면 쓰세요. 아이가 안 쓰던 어휘 혹은 모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어휘 혹은 아이 나름은 신경 써서 굳이 쓴 어휘가 있을 거예요. 저희 아이는 없는데요. 하루에 한 번은 있어요. 있을 거예요. 네. 예. 분명히 있는데 애들이 그런 어휘를 굳이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알아주세요. 나 이런 어휘도 아니까 좀 내가 대놓고 내가 이 어휘 안다고 자랑하기는 좀 그런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약간 이런 감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머 이런 어휘도 알아? 하면서 놀래주는 거죠. 감탄인 거죠. 네네. 사실 이런 감탄은 부모님 말고는 해줄 사람이 없어요. 네, 어휘 끝판왕과의 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